있으면 6.25가 이제 오죠. 그래서 뭐 피난민들이 내려오고 어쩌고 그러니까 저는 6년을 한 번도 교실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교사 학교는 육군 병원이 들어와 있었고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전쟁 나면서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6년 내내 칠판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그리고 뭐 여름에는 어디 강변에서도 공부하고 겨울에는 뭐 무슨 이런 뭐 창고, 빈 창고 이런 데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6년 내내 공부를 했는지 말았는지 그러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도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시절이 불행했었냐면 불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 저희는 어리니까 그냥 뭐 또 그때는 그 시절대로 행복했었는데 그때 제 꿈이 뭐였었냐면 버스 차장이었어요. 재밌죠? 왜냐면 제가 살던 곳이 버스가 하루에 2번 들어왔어요. 아주 이제 시골이라 2번 들어오면 그때 그 버스가 딱 이제 내리면은 그 언니가 베레모를 쓰고 가방을 이렇게 메고 오라 이러면서 탁탁 치는 버스가 붕 떠나는 게 전 너무 부러웠어요. 야, 저걸 타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 나는 나중에 크면은 버스 차장이 되리라.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까지 그렇게 아주 힘든 조그만 시골에다가 전쟁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화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강변 뚝에 1년에 한두 번은 서커스가 왔었어요. 봉준 서커스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일한 문화의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서커스가 와서 뭐 나팔도 불고 거기 서커스 하는 언니들이 이제 소녀들이 막 이렇게 꽃 달고 요즘에 따뜻한 그 소녀들 같아요. 여기다 머리다 꽃 달고 막 이제 뭐 제주도 넘고 또 막간 극도 하고 이러면 그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 벌렁벌렁 뛰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차 가출을 했습니다. 그 서커스를 따라가려고. 그래서 집에서 보따리를 요만한 걸 하나 싸들고 서커스 거기 천막 쪽으로 막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어디 가냐고 그랬어. 내가 서커스 따라가려고. 근데 집 나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너 저 서커스 따라가면은 하루에 식초를 한 사발씩 먹인다는 거예요. 뼈가 노골노골해져가고 그게 진짜지 거짓말인지 저 지금까지 확인을 못 해봤어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10살, 10대인데 너무 겁나가지고 도로 그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서 2시간 안에 그 2시간의 가출을 감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떤 그 문화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저희 집이 저희 엄마가 16에 시집을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16살이셨어요. 지금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 뭐 춘향이가 이팔청춘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니 뭘 알면서 뭐 결혼을 하고 시집을 오고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다 집안과 집안끼리 혼인인데 시집을 오시자마자 우리 아버지는 바로 일본 유학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저희 집이 종갓집이었는데 거기다 데려놓고 일본 유학을 떠나셔갖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집에를 안 들어오십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 시절에 가출하셔가지고 영원히 집에를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학 시절에 뭐 이제 방학이라든가 명절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아주 이제 3대 외아들의 종손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서 또 뭐 다른 여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만나서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을 시간이 없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어렵게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종손의 아들이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우리 집에 그때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3분이나 사셨고 큰 종갓집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못 살게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너는 종손이니까 죽어도 아들을 하나 낳고 가. 응? 네가 뭐 10기집을 보든 20기집을 보든 난 상관없다. 그는
당신 생각이 우리 어머니 인생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아무튼 아들을 낳고 가라. 그래가지고 방학에 올 때마다 강제로 우리 엄마하고 방에 합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 태어나고 8년 만에 태어난 게 저입니다. 제가 8년 만에 이제 하나 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낳고 보니 또 딸이. 우리 온 집안이 아주 초상이 났었어요. 초상이 나가지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년 만에 어렵게 제 남동생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남매인데 저희 엄마한테는 저희가 3남매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자손이 10명입니다. 4분한테서 태어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기운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셋, 그 다음에 일본 가서 만난 그때 소위 말하는 신여성, 이렇게 신여성한테 4남매.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또 바쁘셔가지고 기생을 한 분 만나셔가지고 거기서 또 저보다 언니가 한 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본에 가서 사시면서 일본 여성하고 또 결혼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형제. 또가 10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단하신 아버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쭉 일본에서 사시다가 한 3년 전에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집에 결국 못 들어오시고. 그런 어떤 그 집안이니까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오로지 뭐냐, 내 자식은 나 같은 인생을 살게 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절대절명의 그 어떤 인생의 목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그렇게 그냥 날라리처럼 맨날 놀면서 공부 안 하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전쟁의 와중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막 그 어려운 와중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언니와 나와 내 남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 대소가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신 거예요. 생활력도 없이 시골에서야 이제는 그래도 뭐 종gar하고 농사를 지고 이렇게 밥 먹고 살았지만 서울에 가서 뭘 먹으면서 어떻게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냐. 우리 어머니는 어떻든 무작정 서울에서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저희 3남매를 끌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정말 그 어떤 교육열 때문에 이제 중학교부터 서울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사춘기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인생이 엄청나게 불쌍한데 너무 우리 어머니가 밉더라고요. 사춘기의 그 어떤 묘한 거, 애칭의 관계라고 그럴까? 왜 엄마는 자기 인생을 안 살고 그렇게 생전 집에도 오시지 않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평생을 저러고 살까?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으셔서 저희를 엄청나게 좀 뭐라 그럴까, 엄하게 키우셨어요. 저기 학교에 가면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저희를 갖다가 서울에서 데리고 와서 살면서. 그러니까 사상 건강도 너무나 부딪혔어요. 그때 저를, 그때 처음에는 제가 버스 차장의 소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커스를 한번 해볼까? 그러다 이제 서울에 올라가 공부를 다니고 그러면서 제 꿈이 뭐였었냐면 작가가 한번 배워볼까? 뭐 이제 어떤 그런 사춘기에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저는 독서, 책 읽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문학을 한번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아주 가슴에 사무쳐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너무 혈압을 나서 벌렁 넘어지게 하는 일이 뭘까?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생이 될까? 헬시도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사춘기 때. 아이들의 인생은 부모가 어떤 부모의 인생에 따라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우리도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결국 기생은 못 되고 이제 그런 막 어떤 갈등 속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에서 제가 들어간 대학이 남녀공학이었어요. 남녀공학이었는데 우연히도 연극반에서 여자가 모자라니까 여자를 찾다가 너도 연극 해볼래? 해서 뽑혀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어떤 성격이었냐면 어릴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부끄러워서 누구 앞에 나서지를 못했던 성격이었어요. 지금 저를 제가 그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노래를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막 이렇게 울면서 하야는 어째서 하야는 그러더니 선생님이 너 들어가 이럴 정도로 제가 남 앞에 서는 거를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연극을 해보겠느냐.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던 그 문학과 연극이 좀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고, 어릴 때 그 서커스를 따라가겠다는 어떤 그런 그 끼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어서 전혀 그럴 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제 이 속에는 그 끼가 이렇게 잠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겠느냐 해서 대뜸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서 시작한 게 대학교 1학년 때 연극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제보다 아주 대선배. 그 당시 벌써 그 사람은 연극계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연극 배우였었는데 우연히 그 선배랑 대한민국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배한테 제가 완전히 뿅 당. 어떻게 콩깍지가 씌었죠. 9살 연상의 남자인데 그 고향이 전라도 목포예요.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 밀양인데 그게 전혀 맞지 않는 환경에서 또 연극 배우라는 거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렇지만 머리가 안 되는 직업이에요. 뭐 지금은 TV도 생기고 영화도 생기고 그래서 뭐 이제 뭐 광고도 하고 어떤 뭐 좀 유명해지면 뭐 먹고 살만한데 그 당시는 그게 절대로 안 되던 시절에 그 양반이 연극 배우였어요. 제가 그 양반한테 뿅 간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연극을 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양반하고도 연애를 열렬히 했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나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 우리 엄마한테 그 남자를 끌고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절했어요. 진짜. 우리 엄마 기절하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어머니의 정말 인생의 목표가 내 새끼를 잘 키워서 서울서 공부시켜갖고 좋은 데 시집 보내서 그 당시 어머니의 최고의 그 꿈이잖아요. 좋은 데 시집 보내서 내 딸은 신랑한테 사랑받으면서 오순도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애프론 두르고 애들 키우면서 하는 게 소원이셨던 우리 어머니셨는데 돈도 못 버는 나이가 나보다 9살이라는 남자를 데리고 갔는데 고향은 어디냐 전라남도 목포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 죽고 나 죽고 완전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치마끈으로 막 당신 목을 매셨어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 지독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집을 갔죠. 난 죽어도 그 남자하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왜 반대를 하는지는 우리 엄마가 너무나 이상했었어요. 왜 저렇게 속물일까?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대학교 3학년 때 21살 때 시작했어요. 입을 세채하고 우리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그래갖고 입을 세채하고 버섯 10개를 키워주셨어요. 그거를 싸들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살아보니 모든 말이 우리 엄마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었다. 우리 그 남편이 너무 가난하고 나하고 아무것도 맞는 게 없는 데다가 21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요. 이게 우리 할머니가 이제 막 시집을 가야 되고 우리 어머니는 들어눕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가 우리 남편을 불러다가 우리 쟤는 아무것도 못한다. 벌레도 못 받아.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하는 말 있죠. 물에다 손 안 넣게 해주겠다. 손은 무슨 안 넣게 넣어. 그리고 이제 데려간 건데 진짜 물에 손 처음 넣어봤고
갖고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집이 없으니까 저기 불광도 꼭대기에 새방을 하나 얻어서 살았는데 부엌도 요새는 그래도 아무리 돈 없이 가도 뭐 원룸이라도 하나 없잖아요. 그때는 없으니까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새방 얻으면은 뒤에 이렇게 돌아가면 템바루가 하나 있고 스웨트를 이렇게 담하고 엮거나 거기다가 그죠? 거기다가 이제 부엌을 채워놨는데 겨울이 되면 살얼음이 얼어가지고 이 상을 채우면 상이 쭉 숟가락 이러면 미끄러져요. 이걸 떨면서 밥을 차려갖고 그렇게 해서 밥을 해먹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우리 언니 나보다가 그 나이 8살 나는 우리 언니는 배구의 재벌한 뜻이래요. 엄청난 부잣집.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형부가 우리 집안에 거의 기둥 같은 분이셨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 가셔서 소식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부가 하느님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 엄청난 반대를 이제 무릅쓰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뭐가 이쁘겠어요? 처가에 오면 아주 차별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형부하고 둘이가 동서인데 생선을 구우면은요 제일 맛있는 이 가운데 두만한 우리 형부한테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먹던지는 안 쳐다봐요. 우리 엄마는 우리 남편을 안 쳐다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나중에 딸 키워서 이렇게 시집 보내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 그쵸? 내 딸 고생시키는데 뭐가 이뻐. 그쵸? 근데 그때는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처가에 가면 아무래도 그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우리 형부만 오면은 막 우리 엄마가 보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있어봐 왔나 뭐 해가지고 막 온갖 걸 다 갖다 먹이는데 우리 남편은 쳐다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저 그때 우리 엄마랑도 많이 싸웠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혼자서 너무 상처받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배우를 때려쳤어요. 근데 그때 한창 이제 TV가 생겨가지고 TBC 뭐 이런 거 이제 생겨서 한창 이제 이게 조금씩 자리 잡아갈 때예요. 그러나 그때도 그 시절은 좀 TV가 있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때 우리 이제 남편의 그 동료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순재 씨, 뭐 최보람 씨, 신구 씨 다 그 우리 남편들 또래에 그 같이 연극하면서 같이 방송을 했던 분들인데 제가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남편이 제일 잘했어요. 진짜 연기를 제일 잘했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뒤였어. 그날 우리 남편이 계속 방송을 했더라면 지금 이순재 씨 좀 뒤에 있을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꽤 잘 나가던 배우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장가를 잘못 가는 바람에 그냥 그 목포에서 조신한 여자 하나 데려다가 살았으면 정말 잘 살았을 텐데 그냥 그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바람에 배우를 안 하겠다. 돈을 벌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업이 지 맘대로 되느냐고요. 다 적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죠? 문과, 이과를 왜 나눕니까? 왜 그럽니까? 다 문과에 적성이 있는 거고, 이과에 적성이 있는 거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냐면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런데 그 적성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연극하는 사람들, 배우하는 사람들, 사업시키면 절대로 못해요. 안 돼요. 또 그렇게 막 숫자에 밝은 이런 사람들은 또 이쪽 그거는 안 맞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남편은 내가 지금 봐도 이쪽인데 어느 날 우리 형부가 그게 한번 라이벌이 된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판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한 판이 망하기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딸만 셋을 낳아가지고 이제 쪼르륵 그게 한 40대 초반 이럴 때인데 완전히 거덜이었어요. 한참 거덜이었어요. 그래갖고 눈 떴는데 우리 남자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그때까지 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연극은 결혼하고도 쭉 가기는 했지만 연극으로는 돈을 못 벌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연극은 내가 무슨 연극을 내 인생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은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 나의 또 하나의 꿈이 현모양처였으니까 현모양처로서 애들 예쁘게 키우면서 연극은 취미로 하게 되면 해야지. 그리고 또 그때는 남자가 너 그만하고 집에 들어앉아 이러면 또 들어앉을 아주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연극을 죽어도 해야겠다. 그때까지 그런 거 없었어요. 돈도 못 벌었고. 그랬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남자는 없어지고 애는 쪼르륵 셋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만 뜨면 빚쟁이들이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거나 그게 정말 좋겠더라고요. 정말 좋겠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와서 물론 힘들게 올라와서 고생도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뭐 종갓집에 또 뭐 옛날에 뭐 천석을 했다는데 천석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부자가망해도 뭐 3년을 산다고 밥 먹는 걱정은 안 했었는데 이게 빚과 당장의 끼니와 애들의 교육과 이게 한꺼번에 나한테 다 닥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와중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가 생각한 건 자살밖에 없었어요. 막 집에 빨간 딱지가 그런 거 안 당해보셨죠? 법원에서 막 경매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데 다 빨간 딱지 다 갖다 붙여놔서 저는 그냥 넋이 나가갖고 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집달리가 그 사람의 별명이 저승사자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나 망한 집에 가가지고 이거 하는데 그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고 울고 그러니까 그거를 냉정하게 떨치고 그걸 하려면 표정도 인상도 험악스러워야 되고 힘도 좋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두 분이 왔는데 처음에 인상이 굉장히 험악스러워요. 그 집에다가 그냥 딱딱딱딱 갖다 붙이고 뭐 팔자에도 붙이고 빨간 딱지 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저 여자가 왜 덤비지도 않고 가만히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다 끝난 뒤에 제가 다 됐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차나 한잔 하시고 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두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차를 한잔한테 끓여다가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이제 내가 너무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때는 지금도 제가 살은 안 쪘지만 그때 제가 39kg였어요. 너무 말랐어요. 이렇게 가시같이 말라가지고. 그랬더니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느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 없고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너무 안 됐나 봐요. 어떻게 좀 잘 해갖고 잘 하시라고 그러면서 여기 빨간 딱지 이렇게 붙여놨던 거를 이거 띄면은 큰일 난다. 한번 붙인 걸 아무나 띄면은 이분들이 이걸 띄어가지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죠.